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공부 시 이제 많이 이제 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뭐 이것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기초 팀원들을 코칭을 종종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어떤 왕초보 때 아니면은 개발자이지만 좀 이렇게 아직 이렇게 아는 게 많지 않은 초보 개발자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떠올라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정리를 제가 간략하게 했어요. 이번에는 좀 정보 습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1번은 책만 본다는 얘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보를 한 곳에서만 가져온다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은 책이 문제가 있어요. 책은 정말 잘 써있죠. 일단 장점부터 얘기하자면 책으로 공부하면 장점이 한 사람이 생각하는, 한 전문가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그 논리의 처음과 끝까지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한 논조부터 좀 밸런스 있게 좀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은 좀 있어요. 그 사람이 의도한 그러니까 책을 쓴 저자가 의도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이제 좀 그게 문제예요. 일단 책을 쓴 시점 자체가 좀 지난 책들이나 아예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클래식하면 굉장히 괜찮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클래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예를 들면 자료 구조나 아니면 뭐 C 언어 정도 막 그런 어떤 원초적인 좀 이렇게 그대로 그냥 쓸 수 있는 기술이면, 변화가 많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는 기술이면 되게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막 운영체제처럼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기술인 경우에 내가 주로 하는 게.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밥 벌어먹고 사는 그런 개발 업계의 특징이 뭐 웹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웹이라든지, 전 세계에 사실 개발자의 70% 정도는 웹 개발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웹이라든지 어떤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운영체제, 아니면 뭐 인베디드도 있고 리눅스 뭐 운영체제 개발자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면 특정 플랫폼에 어느 정도는 좀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는 버전업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버전업이 된다 안 된다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로 예를 들어드리자면, 예전에 나온 API를 지금 뭐 한 3년 전에 쓴 책을 지금 보면 사실은 조금 공부할 때 좀 난해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제시하는 어떤 새로운 운영체제나 이런 거에 약간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PHP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PHP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막 굉장히 막 엄청나게 잦은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작은 업데이트는 꾸준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큰 어떤 막 엄청나게 막 확 바뀌는 이런 거는 되게 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업데이트는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에 적혀진 게 최신 업데이트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서 저는 책만 보는 거를 별 추천하지 않아요. 책을 볼 거면 책을 한 두세 개? 두세 개 정도는 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는 좀 봐야 되는데, 그것도 그 연도에 나온 책만 보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책으로만 습득을 하기보다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책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기술에 대한 포스팅이나 여러 이제 그쪽 전문가들이 이제 쓰는 이제 개발자 블로그들 같은 데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관련 커뮤니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셔서 좀 그 개발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관련 웹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여기 추가를 하죠. 웹진이라 하지 말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아무튼 뭐 뉴스 기사 같은 거를 좀 보세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홈페이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과 관련된 그런 거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뭐 블로터닷넷, 뭐 IT월드, 또 GDnet, 뭐 GDnet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등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 관련된 거기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분이 아니고 약간 개발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분들이 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아 이거는 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기사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공식 홈페이지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활용했을 때 장점은 좀 확실히 좀 밸런스 있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놓치지 않고 순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거, 목차에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조금은 이렇게 핀트가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화가 빠른 분야의 그런 책을 사실 거면 가능하면 나온 지 최소한 2년 안에 나온 걸 사시길 추천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게, 보통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 같은 경우는 보통 1세밖에 안 찍거나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오타 이게 보정이 거의 안 돼서 사실은 꽤나 좀 이렇게 저도 막 이렇게 그 책 쓴 데다가 이렇게 막 보내고 이거 좀 오타 있다, 뭐 아니면 예를 들면 거기서 제공하는 예제가 안 돌아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난해하죠. 그래서 1번 책만 본다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한국 자료만 본다라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초보 개발자들이죠. 초보 개발자들이 주로 실수하는 게 한국 자료에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린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우린 한국인이니까 사실 끌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개발 자체 API를 만들고 배포하고 하는 기업들, 그리고 원초적 그런 기술들을 좀 이렇게 주도하는 곳들이 주로 영어권 국가이거나 아니면 뭐 유럽이나 러시아 뭐 이런 이런 데다 보니까 사실은 좀 자료가 많이 없어요. 한국에서만 찾으면. 그래서 한국에서 찾는 방법보다는 섞어서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보면 특히나 왕초보 때 보시는 자료들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가 있어요. IT 업계 고급 레벨의 자료들은 어떻게 거기 접근하는 사람들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보통 틀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왕초보, 예를 들어서 초보 중에 초보자들이 딱 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은 확실히 레벨이 어떤 때는 엉터리로 막 정해놓은 자료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왕초보들이 서칭을 하면서 보는 블로그나 이런 데서 보는 게 약간 불확실할 때가 꽤 많아요. 저도 공부를 해보면 처음에는 한국 자료부터 한번 보는데 역시나 마음에 안 들어서 미국 자료나 아니면은 뭐 유럽 자료를 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둘 다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자료의 장점은 한국어로 쓰여 있어서 좋다는 점. 그래서 한국 자료 플러스 뭐 전세계 자료, 이럴 때 그 좋은 거는 확실히 구글이나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게 꽤 좋겠죠. 그 다음에 3번 특정 개발자의 말만 듣는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뭐 보통 이제 제가 팀노바 이렇게 그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하면서 많이 겪는 느낌이 뭐냐면, 이제 그 학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굉장히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자기 학교 선배인데 어느 회사에 개발자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이제 난 학생이니까 잘 모르니까 하늘 같은 선배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나한테 알려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맹신하듯이 막 듣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교수님한테 듣는 건데, 대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보였죠. 제가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 좀 제가 원래 그 당시에 현업 개발자라서 현업이랑 저 사람이랑 말하는 게 묘하게 핀트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오래 개발하다 보니까 어떤 교수들은 진짜 양아치다라고 생각할 만한 교수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들을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수가 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현업을 꼭 잘 알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좀 루트가 좀 달라요. 일반적인 개발자가 그 학사 졸업하고 이제 개발자가 되는 루트랑 이제 그 사람들이 교수가 되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또 다르거든요. 루트가 막 석사 박사 따고
논문 쓰고 하다 보면 막 30살 넘고 막 32살 돼가지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교수 밑에도 조교수하고 강사부터 해가지고 조교수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 단계별로 가다 보면 이제 뭐 정교수가 되면 30대 중반, 30대 막 후반 이렇게 되는 코스다 보니까 회사 생활을 좀 해봤다고 하는 교수들도 뭐 많이 해봐야 5년 남짓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력이 좋은 상태, 그러니까 석사, 박사 이상을 딴 상태에서 하는 회사 생활은요, 보통은 대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 여러분들이 봤을 땐 기업 규모가 크면 IT 업계를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회사들이 대기업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구글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꼭 그렇지만 않은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그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 기반 기업들을 인수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페이스닷컴이라는 얼굴 인식 기술을 이제 하는 기업을 한 1조 가까이 주고 산 걸로 알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구를 다양한 분야를 해도 그들이 연구를 못하는 분야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라이센스를 명시한 거 보면 거의 100개가 넘는 그런 기술들을 실제로 오픈소스로 가져다 쓰고 있어요. 페이스북 안드로이드 앱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대기업이 잘나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쓰는 비용보다 그걸 절 아끼기 위해서 개발자를 영입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개발자 영입하는 게 미안 좀 바보가 됐나봐요. 개발자를 영입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를 사버리죠. 왜냐면은 이제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뭐 경쟁사가 빨리 인수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보다 우위에 있는 특정 기술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걸 떠나서 IT 업계에서 어떤 특정 기술이 자리를 잡아갈 때는 항상 그 대학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요.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도.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그 대기업들만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만 회사 생활을 해본 그런 어떤 교수님들이나 대부분, 그러니까 그것도 기업에서 회사를 일을 해본 사람들이 좀 그래도 뭐 얘기를 해주면은 좀 실제로 뭐 취업 시장에 대해서 정확도가 높을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주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IT 업계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중소기업에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 자체가 종업원 수 자체가 그러니까 대기업 그냥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90% 이상이 중소기업이에요. 실제로 그 근로자 규모 자체도 중소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에 반영해야 되는 건 중소기업의 어떤 뭐 상황이나 뭐 그런 걸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폭넓게 좀 다 기업을 여러 개 다녀본 교수들도 찾기 힘들 뿐더러 특히나 중소기업 위주로 다닌 교수들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더 문제는 뭐냐면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일단은 취업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 학과 사무실의 취업 그런 지원팀 그런 데서 주로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마저도 없다 보니 교수들조차도 그러니까 회사를 다녀본 교수들조차도 도와주는 일이 많지가 않다 보니 바쁘죠. 보통 교수들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디서 도움을 얻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어 어떤 선배님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안 좋게 되는 거죠. 이거는 현업 개발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옛날에 진짜 황당했던 게 제가 PHP 개발을 좀 하다가 ASP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옛날에 그 프리랜서로 갔었는데 그 회사에 아무튼 ASP 개발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어떤 언어 자체를 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없는 편이에요. 내가 어떤 언어를 되게 잘하고 막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언어라는 거 자체에 그렇게 막
이거를 내가 제일 잘해야 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최근에 한 1년 동안은 제일 많이 한 언어가 현재는 제일 잘하는 언어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ASP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문법이 비주얼 베이직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비주얼 베이직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냥 했죠. 했는데 역시나 그냥 할만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경력이 한 3, 4년 차? 4년 차인가 5년 차인가? 그때였는데, 거기 어떤 선배 개발자분, 이제 10년 넘으신 분들, 거기는 이제 프리랜서가 좀 10년 넘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한테 물어봤죠. 그때는 저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저도 이제 한 15년 되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저만의 주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저보다 너무 경력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제 하트 뿅뿅한 상태로 열심히 이제 얘기를 들었죠. 들었는데 그분 중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 그 전에 뭐 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프로젝트 한 PHP 프로젝트 했는데요. 그랬더니 PHP는 쓰레기 같은 언어래요. ASP가 되게 좋은 언어래. 근데 실제로 좀 지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걸 믿었죠. 아, ASP가 좋은가 보다 이러고 말았죠. 저도 그랬는데, 문제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좀 찾아봤죠. 봤더니 일단은 PHP가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어떤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언어예요. 그 어떤 통계에선 70% 이상이라고, 웹개발, 순수 웹개발 쪽에선, 웹 백엔드 쪽에선 그럴 정도로 꽤 인기가 많고, 실제로 PHP를 지원하는 웹서버가요, 진짜 수백 개가 돼요. 수백 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다음에 점유율 높은 자바, JSP나 뭐 서블릿 뭐 이쪽 얘기를 했으면 좀 그래도 끄덕끄덕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점유율이 그래도 높으니까. 근데 ASP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ASP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C샵으로 개발하라고 권유하던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냐면 현재도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이제 IIS 서버 위에다가 이제 ASP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보다는 C샵으로 하는 게 전반적으로 문법도 그렇고 자료도 더 많고, 그리고 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도 좀 유연해요.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고, 코드량도 상대적으로 더 줄일 수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훌륭하다고 느꼈는데, 사실 그 사람이 말한 쓰레기라고 한 언어가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쓰레기 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디테일도 되게 많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자바나 JSP 하면 스프링 정말 좋은 프레임워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되게 훌륭한 프레임워크고 잘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PHP에도 되게 훌륭한 프레임워크들 많거든요. 그러면은 파이썬은 없냐? 아니에요. 파이썬에서도 뭐 트위스티드라고 뭐 이런 되게 훌륭한 프레임워크도 있고, 장고 같은 좋은 프레임워크도 있고, 루비는 많이 아시겠지만 루비 온 레일즈라고 해서 굉장히 또 괜찮은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되게 훌륭한 프레임워크들이 많아요. 저는 PHP는 진짜 많아서, 뭐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뭐 코드 이그나이터, 뭐 YII, 뭐 요새 뭐가 잘 나왔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되게 잘 나가는 것도 많고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만약에 제가 나중에 그걸 찾아볼 생각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ASP가 정말 최고의 언어라고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ASP가 사실 굉장히 기여한 바가 커요. 프로그래밍 역사에 어느 정도 굉장히 시초에 나온 언어고, 빨리 나온 언어에 90년대 나왔지만 비주얼 베이직 할 때도 굉장히 좋아했던 언어고, 저도 좋아해요. ASP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다른 언어를 비할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이제 편협한 시선을 얻을 뻔했다 라는 게 아찔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면은 그 실체를 알게 되는데, 저는 이제 20살 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20살 이후에 바로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하니까 잘못 나가도 바로 잡을 만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가 24, 25살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 잡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예를 들면 28살에 회사 들어갔는데 5년차 됐는데 33살쯤에 그런 얘기 들었어. 그럼 그걸 막 믿고 있는 거야. 맹신하다가 바로 잡을 시간이 없어. 바로 잡을 쯤 됐으니까 뭐 40살 가까이 됐어.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이제 머리가 붓고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 듣고 ASP만 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40살 딱 된 시점에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럼 너무 늦은 거죠. 왜냐면 새로운 걸 공부를 하는 것도 뭐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개발자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자신 있는 플랫폼을 했을 때 자기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공부에 좀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고, 이왕이면 돈 받는데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잘하는 것만 하자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자가 이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40살 정도 됐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부정하기 싫으면 아무래도 그거를 맹신하겠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때 그 선배 개발자가 지금은 꽤 경력이 더 많아지셨겠죠. 지금 이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점이었으면 위험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셨거든요. 지금 제 나이 정도 됐었는데 굉장히 위험했다 지금. 아무튼 이 말 가지고 너무 길게 했네요. 3번 가지고. 아무튼 이게 좀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유리하게 부풀린 실험 결과를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보통 이제 어떤 기술을 딱 보면 우리 기술은 쩔어요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홈페이지에 써 있어요. 우린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막 특징도 얘기하지만 가끔 우리 엄청 빨라요 이러면서 이렇게 특정 다른 비교되는 기술들이랑 벤치마크하는 결과를 올려놔요, 자사 홈페이지에. 근데 문제는 실험을 할 주체는 본인이고, 마치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황우석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실험이 뭐 조작됐다 뭐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사에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실험 결과를 부풀린다거나 이런 식이야. 비교 대상이 하나가 있고 자사의 제품이 하나 있으면 자사 제품은 존나 튜닝해요. 비교 대상군을 디폴트로 하는 거야. 튜닝 하나도 안 하고. 그래 놓고서 비교하면 우리가 더 빠르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존나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벤치마크 해보면은 그 정도는 또 아니야. 실제로 둘 다 디폴트로 보면은 튜닝한 것보다 얘가 훨씬 나아요. 뭐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제조사 자체에서 주장하는 거 있죠. 그 기술을 만든 곳에 주장하는 걸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어디서 내가 본 벤치마크는 얘가 되게 빨랐는데 이러면서 그 벤치마크를 갖고 옵니다. 갖고 온 거 보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사에서 튜닝해서 자사에 유리하게 테스트한 결과예요. 뭐 이런 것들을 초보자분들은 그것만 보면 와 얘가 존나게 빠른가 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언어나 특정 기술에 굉장히 자기가 이제 주력인 거죠. 그러면 이 기술이 잘 나가면 자기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에 호의적인 사람들, 뭐 소위 이제 빠돌이들 있죠. 그런 기술 빠돌이들의 이견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기술이니까 이거를 굉장히 잘 부풀려서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잘 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그 사람이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기술에 치우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이제 대기업들에서, 글로벌 기업이나 많은 대기업들에서 가끔 이런 포스팅을 합니다. 예전에 우버에서 그래요. 우리는 왜 포스트그레스 SQL을 버렸나 라는 주제로 막 쓴다든지, 우리는 왜 이 기술에서 이 기술로 갈아탔는가, 뭐 우리는 왜 고릴라 서버를 선택을 했는가, 뭐 등등등 이러면서 개발자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그 자신들의 논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대기업들조차도 그들의 리뷰를 받고 그들의 벤치마크를 받지만 자사에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사실은 그거를 맹신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맞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 말 듣고, 월급은 내가 받는데 그 사람 말 듣고 제가 좋대요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능 진짜 안 좋아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서버가 더 나았어, 그래서 괜히 바꿨는데 렉 생기고 막 이렇게 다운되고 서비스 품질이 막 떨어져. 그래서 유저들이 항의하고 나는 기술 책임자를 잘릴 위기에 처해. 여기에서 그 글을 쓴 제조사한테 따지겠어요? 어딜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볼 때 부풀린 실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객관성을 갖춘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테스트하기가 힘들죠. 초보자분들은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가능하면 여러 결과를 보세요. 가능하면 여러 결과, 그리고 가능하면 정치적으로 엮이지 않은, 그러니까 엮이지 않은 결과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그렇게 막 실험이 많고 그렇지는 않은데, 가끔 그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자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실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되게 객관적 데이터를 공개하는 곳, 그리고 어떤 패킷을 어떻게 보냈고, 어떤 테스트를 어느 사양의 컴퓨터에서 어떻게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툴은 모를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걸 좀 약간 어설프게 공개하고 하는 이렇게 나온 실험 결과는 조금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본인들의 실험 결과, 실험 방식을 다 공개하면 이제 다른 곳에서 그거를 똑같이 따라 해봅니다. 연구소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할 줄 아는 개발자들 따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황우석 씨 옛날에 이렇게 뭐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똑같이 그 논문에 쓰여진 대로 다른 그 외국 실험실에 똑같이 해봤는데 난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해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닌데, 그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막 난리 났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약간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실험 결과가 있을 때 너무 이렇게 맹신을 하지 말라. 요 정도. 요 정도. 그리고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검색을 이제 검색하실 때 진짜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없다면 그런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 중에 검색 엔진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원리를 아시면 되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랑 그 구글이랑 바이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러시아의 얀덱스라고 있어요. 얀덱스 맞나 이름? 근데 그런 이제 사이트들이 각자 좀 다른 방식의 수집 그런 패턴을 보여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로고를 봅니다. 가끔 이제 봇 돌려가지고 해킹하려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애들 좀 차단도 해주고, 어떤 패킷 보내가지고 이제 이거 해킹하려고 그러는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런 봇들이라고 해서 수십 봇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크롤링 하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 이렇게 딱 보면서 이제 패턴이나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자세히 볼 때가 있는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특정 패턴이 있어요. 애들마다. 그래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구글에서 검색 결과 안 나오는 게 빙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빙에서 안 나오는 게 얀덱스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있겠죠. 러시아 자료는 얀덱스가 훨씬 편할 거고, 얀덱스 맞나? 바이두가 이제 아무래도 중국 자료 많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좀 이렇게 보면 중국 쪽에서도 조금씩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조금씩도 아니야. 꽤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중국 쪽 자료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뭐 일본 자료가 필요하면 야후재팬 같은 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정도 하면은 대략 제가 좀 초보자들이 정보 검색하거나 정보를 습득할 때 좀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뭐 댓글이나 뭐 이런 데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